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역설했는데요. 6월 국회 일정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밀린 숙제를 다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보수 야권이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을 다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권 현안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35분가량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잠시 좀 들려드렸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존, 키워드는 그렇죠. 공존이었고요. 또 그 뒷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일하는 국회인데 그렇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국회법 개정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담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된 게 5월 8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원이 되는 거니까 사실 좀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국민들한테 뵐 면목도 없고 예.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마크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존 정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세 가지 공존 정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공존. 그리고 남북의 공존,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존, 뭐 이런 것들인데 맞습니다. 그럼 왜 공존을 주장하느냐? 결국에는 일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80여일간 공존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민생은 굉장히 나빠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경 얘기도 하고 특히나 국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말고 일 안 하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달라. 뭐 이게 사실 다수의 어떤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반영해서 국민소환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 계류됐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80% 넘는 국민들이 찬성 의사도 표시를 했는데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인영 대표가 이번 원내대표를 맡고부터는 정치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참 열매는 달고 그 끝은 뭐 쓰다 이런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존에 대한 얘기 참 좋죠. 뭐 이 얘기 자체는 정치권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얘기가 이 공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공존에 대한 세 가지 원칙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배경 자체로 촛불 전국을 바라보면서 공존에 대한 희망을 봤다라는 것이죠. 촛불 전국이 공존의 희망을 본 거 맞죠. 왜냐 그러면은 최장직 교수가 쓰는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그 책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대한 그 성과, 그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어느 또 쪽 진영도 그 주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공존 맞습니다. 예. 그 말 맞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대로 공존이 될까에 대한 부분,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많이 넘어갔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요? 그렇죠. 야당이 예. 손을 내밀었을 때 또는 여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정치가 그런 맛에 하는 것인데 지금 2년의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야당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자면 뭐 적폐로 그대로 몰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사를 받았었고 또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기회를 해서 과거사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뭐 테크닉만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정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결국 뭐냐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감정의 선에서 많이 닫혀 있다. 이 정치권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정치력이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뭐 이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지금 야당이 뭐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정개특위, 사개특위도 관련이 돼 있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이 관련돼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정책 생명이 여기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 안 시키면 내년 총선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정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인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서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야당도
뭔가 이제 이 공존을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인영 대표 얘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도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만을 계속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공존시키는 것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야당이 많이 두들겨 맞아서 감정선이 많이 상해 있다. 그리고 야당의 모습은 오히려 총선의 결과 때문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총선 관련해서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제 이제 정치 개혁에 있어서 출발선이다. 꼭 공존의 길로서 비례대표 개혁이 출발선에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인영 대표가 오늘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면서 양보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고 한 명을 추가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3당 다른 이제 3당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멸될 그러니까 와야 될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 있을 뭐 어떤 국회 입법 공조라든가 이런 건 뭐 거의 와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차후에 내년에 가면 선거 공조도 뭐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명하게 민주당이 할 것이라는 거를 다른 야당에게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나오니까 이 내에서 이제 그 한국당 내에서 약간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그렇죠. 네. 나왔었거든요. 이 말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놓고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 정개특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A국에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참 곤혹스럽죠. 뭐냐면은 매일매일 맛있는 달걀을 놓는 암탉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집을 잘 지킨 진돗개를 버릴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곤혹스러운데 오늘 그 이인영 대표 연설 그것이 오롯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패스트트랙 에 대한 문제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개특위 이 선거제에 대한 계약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의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봐야 되겠죠.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협조해주는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야3당 대표들이 여기서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아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의당 측에다가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들 편에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이인영 대표가 선거제 제도에 있어서 한국당은 전형적인 자세를 보내라라고 이제 간접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같은 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이냐,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의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경수사권에 있어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까지 이야기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여당이 이 사개특위에 대한 완성도를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정개특위는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 함수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민평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정의당과 하는 뜻에서 어긋나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교수님, 예. 그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그 사임계인가요? 예,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의당을 비롯한 또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뭔가 이후에 어떤 정치 일정이랄지 뭐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랄지 할 게 많잖아요. 사개특위를 놓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동물국회를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한다. 그 비난을 누가 감수하고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당 측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둘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적 여명도 상당 부분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놔야 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저는 정개특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3당 즉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의 협력 없이 지금 어떻게 해도 과반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면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라는 즉 선거법 개정이라는 부분을 약속을 하고 사개특위는 또 뭐 다른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일단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갖고 민주당이 사실 심상정 위원장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운영자의 역할을 안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이 훨씬 더 커지는 지금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이런 장면이 돼버리는 거죠. 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누가 먼저 우선한다 이런 것은 명문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정개특위는 사실상 한국당이 하는 걸로 이 불문율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정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여기 선거제 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울고 싶을 때 또 뺨을 때리는 행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개특위를 민주당에서 그대로 하고 사개특위를 놔둔다.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당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정개특위 또한 그를 빌미로 해서 국정이 다시 또 흔들리지는 국정 정상, 국회 정상화가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사개특위 쪽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죠. 진단도 했고요. 추경안 조속 통과를 촉구를 했는데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예결위가 열려야 되고 위원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 이게 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예결특위위원장 자리가 중요합니다만은 야당 그렇죠. 쪽에서 이 경선까지 할 그런 지금 계제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콩은 작고 나나물 선은 많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내정돼 있었잖아요. 네, 내정돼 있었죠. 내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3선급 의원들이 많고 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쪼개기 나눠 먹기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국민 정세는 사실 부합되지 않는 거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소송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예정되는 그 일종의 젠틀맨식 어그리멘트가 아니냐, 신사협정 아니냐, 그래서 내놔라는 것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을 하시다시피 국민적으로 그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자리 먹기식, 나눠 먹기식 또 이런 논란이 한국당 내에서 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비난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또 이렇습니다. 역시 한국당은 참 다이내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경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2년짜리 임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년씩 나눠 먹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그 경력을 활용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 자체도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의 어떤 그 지도력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게 사실 총선을 염두에 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합니다. 이것저것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좋은 것인데 위원장 자리가 차지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상징성이 대단히 크고 더군다나 향후 공천 내에서 자칫하면 제거 대상 또는 적폐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의원들 또는 그런 진영들 이런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마 여당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일단은 조사 결과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의혹이 있으면 상임위 차원이나 뭐 대정부 질문에서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국정조사와 상임위 차원에서의 조사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국정조사라는 얘기가 사실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국방부에서 발표를 다 하고 국민들이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발표가 아니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치 공세라고 인식을 안 하죠.
그런데 이거 아무 발표도 나기 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걸 불신한 상태에서 이건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공세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명을 잘 못할 경우에는 국방부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 공세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야당이 좀 기다려보고 이 부분에서 국방부의 해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도 되고 상임위에서 해도 되고 사실 국정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길어지고 딱 법률로 정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함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상임위 차원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장일단 있는데 국정조사하면 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효과를 지금 야당이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북한 목선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립니다. 15일 날 지난달 15일이었고요. 그다음에 17일 날 이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킬지가 관심인데 셀프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거다. 정부 합동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 주체가 국무조정실이라는데 저는 좀 눈길이 갔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합참이 주관이 돼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셀프 조사에 대한 의혹, 그에 대한 비판, 이걸 뭐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되겠죠. 국방부 자체에서 이걸 결과 발표한다 그러면은 당사자고 여기 조사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발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무조정, 즉 조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 그다음 상임위 활동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정조사라는 것은 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헤쳐서 조사를 한다 해서 국정조사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목선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결론에 대해서 하느냐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상임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국방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목선 사건을 보면은요 여러 상임위가 걸쳐져 있습니다. 따져서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다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 관련돼 있죠, 해양경찰 관련돼 있죠, 청와대 관련돼 있죠. 여러 가지 다 사안들이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상임위가 흩어져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통합된 의견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이죠. 통합된 의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사건은 안보적 사건이죠. 안보적 사건이고 단순히 정책에 대한 잘못과 의혹으로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심단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했던 대로 정책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오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시작하는 기간만 해도 시끄럽습니다.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 자체가 벌써 국정의 표면 위에 국정조사라는 것이 상징성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 3개월 정도가 소위 북한 목성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자고요. 지금은 벌써 7월달 아닙니까? 8월달 국정조사 한다 그러면은 그다음 국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연말 예산 심의 전까지는 소위 말하자면은 목선 함으로 국정조사로 전국이 뒤덮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이 함께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사 계획서에 대한 그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이게 조금 본인들의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또 국민 여론이 좀 그렇다 하면 국정조사를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국민 여론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 발표가 그 기준이 될 텐데 오늘 발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경계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패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은폐 축소의 어떤 효과가 역할이 예. 실제로 작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걸 한다 그러면 분명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목선 이 이슈로 모든 부분을 덮어간다. 지금 당장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생은 거의 내팽개에 처진 상황이잖아요. 추경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 부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어떤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휘말릴 수밖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당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긴 쉽지 않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최근에 이런저런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나서 대외적으로 말을 하는 발언의 행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뭐 정치권 내, 야권 내의 원로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촉하는 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는 것, 어떤 행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네, 제가 봐서는 뭐 억지로 어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전략을 합니다라고 포고를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면도 마찬가지지만 정성이 통해야 신뢰가 통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보다는 정말 이게 알게 모르게 원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모습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서청원 전 대표와 만나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판단과 어떤 가치 기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통합의 가치가 뭔지 저도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 말 실수 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워낙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들은 사실상 철저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습하는 흔적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아, 저 사람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대책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언론 접촉 횟수를 줄이겠다라고 나왔어요. 그 야당 대표가 언론 접촉을 줄이게 되면은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게 뭘 무서워서 뭘 못 당구겠다라는 예.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황교안 대표는 전면적인 어떤 행보 수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 행보 수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절박함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을 만나려면 초기에 만났어야죠. 본인이 대표가 되고 이거를 통합으로 가져가고 본인의 어떤 중심을 갖고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원로들을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만난다는 건 지금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탈당은 나오고 구심점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상을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황교안만의 정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국민들에게 제시가 안 되고 있고 이 흐름이 원심력은 오히려 바깥으로 더 잡혀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데 본인의 혼자의 힘으로서는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행보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힐지는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최근에 그 잦은 구설수로 좀 입지가 좀 축소됐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정상화 과정에서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분들을 만난다. 원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진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인물이라는 걸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 있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분들과의 어떤 행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나는 모든 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이전에 구심점이 자기가 왜 돼야 되는지, 즉 황교안이 왜 어떤 측면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나는 어떤 방향을 나서 그분들과 왜 같이 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제시가 안 되고 오히려 주변부에서는 뭐 막말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불거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잘 구성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요,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발은 땅에 붙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를 보면은 발이 땅에 붙지 않았다. 뭔가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자꾸 하는 것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화되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일정을 정해준 대로 딱딱 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창의적인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은 정책과 행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벌려놨어요.
전방위적으로 여권을 대항하는데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해서 공격을 해야 되긴 되는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여기에 포커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공격하고 저것도 공격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게 집중적으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할 것이면 경제에 대한 키포지션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내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여기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행보도 그렇습니다. 행보도 지금 드러나는 저렇게 다 계산되고 이미 국민들은 정치제에 많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왜 행보를 하는지 다 알아차립니다. 예. 그래서 저런 행보를 눈치채는 행보를 하지 말고 정말 청년이 아쉬운 그런 한국당이다 그러면은 대학교만 집중적으로 가는 행보를 하든지 이런 선택과 집중이 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그럼 보좌진들의 뭐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글쎄요,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공천 때까지만 무사히 가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공화당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잠시 다른 쪽으로 천막을 옮겼죠. 몽골 텐트를 다시 치겠다고 하네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계속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가 그 사이에 이제 대형 화분이죠. 80개를 놔서 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없앴는데 이 몽골 텐트가 좀 좁고 위로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상징성이거든요. 텐트 정치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텐트 정치로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명맥을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만큼 이 홍보 효과가 어디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많은 비판이 있든 뭐 하든 이 우리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거를 놓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향후에 있을 이제 총선 때 이제 좀 평가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어차피 행정력이 계속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또 다시 또 치겠다 하는 거고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6월 25일 새벽에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950년 6월 20일 연상시키듯이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 분석들도 있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도 좋고 우리 공화당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통 지지 쪽이라든가 예. 진보 진영에서 역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박수를 받아서 좋은 부분이고 우리 공화당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이 정도 처절하게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좋고 여기에 상대적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한국당만 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공화당의 입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열이 심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또 지분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짠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불편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이런 점 참작해서 다시 한번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김영대 교수,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